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불과 2, 3주 전만 해도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들면서 자고 일어나니 주변에 온통 봄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6년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하고 우리나라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란 제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인공지능이 바둑계의 최고수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새삼 인공지능이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또 행성 탐사 같은 일, 또 인간이 수행하기에 위험한 곳에서 인간 대신에 일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요즘에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무인 비행 밀차라든지 이런저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11월에 챗 GPT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인공지능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챗 GPT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할 때 그 어려운 점은 사전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전에 사용법을 숙지해야만 됐는데 챗 GPT는 프로그램 앱을 그냥 켜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서로 말을 하거나 사람이 쓰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글자만 입력을 해주면은 바로 인공지능이 원하고 있던 답을 말이나 문서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도 몇몇 대화형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화형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사람이 명령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는 수준에 머문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답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수준이 전문적인 영역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도 사람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의 인공지능과는 그 차원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챗 GPT가 나온 다음에 불과 4개월 만에 더욱 향상된 기능을 가진 GPT-4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GPT-4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범용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종합적인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우리 많이들 쓰고 있는 스마트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이런 용도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챗 GPT라든지 아니면 GPT-4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은 종합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완전한 범용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챗 GPT라든지 GPT-4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도 제한적이고 또 이것도 또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만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격적으로 범용 인공지능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범용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기계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서 스스로가 진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챗 GP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시킬 때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개 변수가 1000억 개를 넘어가게 되면 인공지능 능력의 점핑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점핑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학습을 다 끝낸,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 접하는 분야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진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오는지 그것을 개발한 개발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챗GPT의 경우에는 그런 매개 변수를 약 1,500억 개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GPT-4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약 10배 정도가 되는 1조 5천억 개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GPT-4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점핑 현상이 여러 번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인 그러한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범용 인공지능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그 기능을 알 수 없는 단계, 그런 단계를 갖다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인공지능의 출현이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서 풀기 어려운 그러한 요원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 현재 암이라든지 혹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치료 방법이 더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처럼 초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 사회를 돕기 위해서 개발되어 온 인공지능이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폐해도 많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폐해가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선 당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혹은 가짜뉴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더 나빠지고 심각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을 하게 되고 또 이와 별도로 지금 로봇 기술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로봇 기술과 범용 인공지능이 합해져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해왔던 이런 일들의 80 내지 90% 정도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말 것이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용 인공지능이 생활화되면서 인간의 일들을 대체하게 되면 미래 사회 어느 그 법정에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사건의 검사도 인공지능, 변호사도 인공지능, 판사도 인공지능, 그리고 오직 범인만 사람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미래 사회에 우리 인류는 해야 될 일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면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소중함을 모르고 일에 지치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것을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혹자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베풀어주는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우리가 지금의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고 있듯이 매일매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세계 속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17년에 낸 자료, 여기에 따르면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 미국의 소녀들의 자살률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그럼 도대체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바로 SNS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상의 현실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를 파괴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이렇게 현실화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주는 그 영향력은 이전의 SNS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공지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인공지능 그 자체는 그 출발점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서부터 스스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정보를 계속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인공지능과 우리 인류 모두가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쓰나미처럼 큰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스스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잔잔한 물결로서 그치면 안 되고 커다란 물결로 흘러가야만 역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과 인공지능을 속성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전체를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분열적인 건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 전체의 속성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당연히 사람이니까 공통적인 가치 판단,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상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상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까? 만약에 후자에 가까운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 천도교인들로 돌아와서 우리 천도교인들이 천도교를 소개하면서 갖는 생각은 천도교의 진리는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의 진리가 어떤지 알기만 한다면 다 천도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천도교에 입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도교를 소개하기 전에 천도교인들 스스로 천도교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런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먼저의 순서가 맞는 걸 겁니다. 우리 종단의 종지는 인내천이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는 사인여천 하자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데 나는 사인여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교가 진리가 좋으니까 우리 종교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만약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누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천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상은 이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각자 의심하지 말고 동기일체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속한 종단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이런 내용의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종단을 위해서 힘을 쓰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동기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기일체의 요지는 우선 첫 번째, 육신관념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물정심에 의해서 각자의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2천심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는 절대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바꿔야만, 다시 말해서 오늘 봉독한 경전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신완성이 되어야만 각자 의심이 고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신완성이 되어야만 정신개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각 개인의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속한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단체가 되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동기일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승님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물결이 온 인류를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다 휩쓸어버리기 전에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면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동기일체가 되어서 그것이 거대한 물결을 형성해야만 물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은, 그 출발이 바로 나의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시대, 비록 고도의 과학기술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고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전도망상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천심을 회복해서 이신완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정신개벽을 이루어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서 사회와 세상의 개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인데, 거기에 직원 7명이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긴급하게 드론을 피해서 달아났지만은 3차례에 걸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생각 이상으로 커가지고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무기도 지원해 주던 그 미국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이 미슐랭 스타로도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이름이 호세 안드레아스인데, 이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왜 미국 대통령이 그 유명한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그 호세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분은 2010년에 그 지진으로 그 쑥대밭이 된 아이티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아까 말씀드린 월드 센트럴 키친을 설립한 바로 그 창설자였던 겁니다. 그동안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푸에르토리코라든지 쓰나미 피해를 당한 인도네시아라든지 전 세계 재난의 현장을 누비면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재능, 그러한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자 현지에서 하루에 18만 끼의 음식을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평소에 특별한 사람을 위한 요리보다는 배고픈 많은 사람을 위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요리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면서 안드레아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인간으로서 나누어야 될 덕목이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사랑해야 큰 도를 반드시 얻으리니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라. 내가 무사람을 사랑하면 무사람이 하늘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요, 무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늘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니 돌보고 돌보아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성심신삼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대도의 큰 근본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훌륭한 인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살면서 훌륭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비록 그동안 물정심에 물들어 살다가,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입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신환성이 되면 이처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사님께서 강서에서 도에 대해서 풀어 말씀하시면서 보약 적자하고 대자대비하여 수련 성도로 일이 관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물정심에 때묻지 않은 그런 갓난아기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생겨서 대도 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상은 혼탁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기, 그것도 혼탁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는 세상도 점점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거에는 어떤 시기가 물질문명의 극에 이르렀는가, 이땐가 저땐가 그랬는데 정말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버린 그러한 물질문명의 극에 달아다른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해지면 우주도 또한 혼탁해지고 우리 인간들이 삶에 등장하는 이런 인공지능도 또한 혼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서로 간에 엮여져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육신을 성령으로 바꾸어 정신개벽을 이루고, 그렇게 하여 동기일체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그러한 움직임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로 될 때 세상은 맑고 깨끗하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후천개벽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런 세상이 바로 지상천국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위의 모든 여건이 현재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정신적으로 개벽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살 길인 것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도교의 진리뿐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잃지 마시고 하루속히 이신완성을 이루어 대도 견성하시는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